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중 현재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먼저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게 왜 진행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미국의 이 대중 기술 견제라 그럴까, 양국 기술 그 경쟁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좀 잠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미중 패권,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한국이 특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시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그리고 그 미중 기술 경쟁이 좀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025년에 소위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장기 비전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첫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단계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예컨대 현재 그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의 국산화율을 한 2025년까지 70%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제시해요. 그래서 10개 핵심 산업을 꼽고 그 중에서 이제 23부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봇, 항공, 정보 기술, 온갖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약 10년 동안 3천억 달러를 지원, 3천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거를 지원을 해서 중국 제조업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거. 그래서 이때는 그 미국으로 치면은 오바마 행정부 그 두 번째 임기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주목을 하고서 이 중국 기술 굴기를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칭화유리라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이렇게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수 합병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부터 이제 이런 중국 기술 그 굴기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죠. 그래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됩니다. 이 취임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제 이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요. 이 중국이 특히 이제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첨단 기술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기술 유출, 그 다음에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의해서 중국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를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군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미국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미국 무역대표부나 백악관에서 나온 많은 보고서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기술 결기가 단지 간단한 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적 침략이고 군사적 위협이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떤 이 흐름의 변화, 중국 기술 불기를 보는 흐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미국에서 이제 정부나 의회 혹은 뭐 민간 띵크탱크들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학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기술 혁신 관련된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기술 혁신에 대해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요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한 2015년 전후까지는 중국의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 그럴까요?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2014년도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뭐 경영학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여기에 이 논문의 제목이 Why China Cannot Innovate? 왜 중국은 혁신 국가가 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아무리 뭐 지금 돈을 많이 쓰고 뭐 기술 발전시키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중국이 이 정치, 그 다음에 이 교육, 이런 그 비즈니스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제1류 혁신 국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보세요. 2019년도에 이 ITIF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기술 혁신 관련돼서 굉장히 뭐 좋은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 띵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도에 나온 Is China Catching Up to the United States in Innovation? 이런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이걸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엄청난 그 혁신 잠재력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을 충분히 위협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을 즈음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들 2015년에서 20년 그 전후로 해서 이 중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공부하는 국제정치학에서 사실 기술 발전하고 세계 정치에서 패권국이 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호위하는 패권국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트랙이 다른 건데, 이게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이 모델스키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이 장주기 이론, 이라는 거를 냈습니다. 뭐 리더십 롱 사이클 이론에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신기술에 기반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세계 정치 패권이 누가 되느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영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 거, 뭐 산업혁명,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00년대 이제 초반, 뭐 20년, 30년 대공황 이후를 거쳐서 미국이 점차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이끄는 핵심 산업 내지는 핵심 기술을 이끄는 국가가 이렇게 패권국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 이론에서는 이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끄는 뭐 첨단 그 기술은 뭐 차세대 정보통신, 저희가 뭐 인공지능이나 뭐 5G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한, 그 다음에 바이오, 청정, 에너지 이런 부분이고, 이걸 이제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세계 패권이 결정이 된다.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 부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이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기술 견제를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의 기술 부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막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느리게 늦출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 고민들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기술 견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수단은 이 중국 자본이 미국의 첨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 이후 뭐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제 경제 발전을 빠르게 하면서 이제 기술 부문의 그 혁신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데 사실 이제 그 중국의 뭐 주요한 기업이나 어떤 연구소들이 열심히 그 기술 혁신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 기술을 사오거나 혹은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중국 자본이 사서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자본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업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헌팅하는 거죠. 실리콘밸리나 뭐 어디든 가서 그 기업을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수합병이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혁신 수단이었는데 이걸 견제하는 거죠. 어떻게 견제하냐면 미국 재무부 산하에 이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라 CFIUS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중국 자본이 뭘 이제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리포트를 하라고 합니다. 리포트를 해서 그 해당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요거를 이제 좀 미국 그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기업을 살려고 했던 중국 자본이 약간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돼서 이제 이 인수합병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까지 중국 자본이 인수하려고 한 어떤 미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CPUS가 어떻게 보면 견제해서 너네 하지 마 이렇게 쫓아낸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네가 지금 무슨 기술을 살려고 하는지 좀 볼래 관심 있게 이러면은 중국 자본이 야, 그 골수 아프다. 우리 그냥 빠지자. 이렇게 해서 빠져서 사실상 2019년도 후반 이후에는 중국 자본이 미국 그 첨단 기업을 특히 전략 기술 분야에서 인수합병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많이 알려진 거는 뭐냐면 이 수출 규제죠. 거래 제한. 이거는 뭐냐면 미국 상무부에서 하는 건데요. 신흥 혹은 기초 기반 기술 분야에서 이 미국의 기술이나 뭐 미국의 기술을 가진 장비 이런 거를 중국 기업에 팔지 않는 겁니다. 수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국의 푸젠진화라는 반도체 그 기업에 이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화웨이 마찬가지죠. 화웨이뿐만 아니라 화웨이와 관련된 기업 114개사에 대해서 이 거래를 금지시킵니다. 사실 이것도 거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고로 해서. 근데 이게 귀찮죠, 굉장히. 승인받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했고 사실 이제 이 아까 인수합병 규제도 규제지만 이 거래 제한 특히 2020년 작년 한 5월쯤에 두 번째로 있었던 이 수출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이 화웨이가 특히 이제 휴대폰 칩을 만드는데 특히 고성능 칩을 제공받을 수 없고 그거를 이제 이 공정을 대만 TSMC가 해주는데 이 기업에게도 이 화웨이가 거래하지 않을 그 말 것을 거래 제한을 시키면서 사실 지금 이제 화웨이는 휴대폰 사업을 구조조정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칩이 들어가는 이 자율자동차 이 부분으로 이 산업의 주력 부분을 바꿨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서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게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었죠.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저같이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좀 다르니까 뭔가 이 대중 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이 트럼프가 했던 많은 수출 규제들, 이런 인수합병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취임을 하고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런 조치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혹은 더 강화시킨 그런 조치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 바이오 의약품 요거 4개를 꼭 집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그 부문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 사실 뭐 이건 중국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요런 것들이 지금 조달이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혹은 중국의 위협이 들어갈 요인이 없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게 이제 100일 동안 이걸 조사해봐라. 그래서 6월 초에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 있었고요. 또 3월 달에는 미국에서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사실 2018년도에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한 결과를 한 750페이지짜리 그 보고서로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부분을 꼭 집어서 이게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정말 심기일전하고 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뭐 한 2, 30년, 2030년에는 중국한테 따라잡힐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이 급박한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기술 견제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이 기존에 있었던 거래 제한의 뭐 이 규조 범위를 줄이기는커녕 더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어떤 초음속 뭐 전투기 이런 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고 추정되는 그런 슈퍼컴퓨터 운영기관과 그 반도체 칩 회사에 대해서 이 수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블랙리스트를 추가했고요. 또 이제 4월 중순쯤에는 이 백악관에서 뭐 이 화상으로 이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CEO 화상회의. 아마 여러분들 뭐 그 언론에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막 웨이퍼 가지고 동그란 반도체 원료가 되는 웨이퍼 갖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이 미국은 절대로 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나라 삼성도 불려가고 뭐 대만의 TSMC도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요청받은 이런 회의를 개최했고요. 지금 이제 6월 초에 미국에서 이 대대적인 경쟁혁신법 이런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뭐 이 기초과학이나 미국의 어떤 기술 증진을 위해서 많은 이제 지원법들이 나왔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여기 이러이러한 기술 분야에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 경쟁 혁신법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인공지능 보고서에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 국가 안보의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지면은 미국이 이 중국한테 이 패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거는 이 기술 동맹이 필요하다. 이거를 미국 혼자서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동맹국들, 뭐 주로 여기서 언급된 거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한국, 이런 나라들을 포함한 기술 동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거래 제한을 추가한 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극초음속 이 무기 개발을 한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슈퍼컴퓨터 기관과 어떤 기업을 더 이제 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6월에 나왔다는 반도체 공급망 안전성 보고서. 이것도 뭐 이제, 뭐 2, 300페이지가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 2, 300페이지 막 750페이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제가 뭐 미국 산업이나 과학기술 전략을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고서들을 읽어왔는데 되게 2, 30페이지 정도로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이렇게 썼다 하면 몇백 페이지가 나와서 저도 읽기가 무섭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될 조치가 많고 검토해야 될 게 많고 미국이 보기에 지금 그렇다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미국이 무조건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제정해서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관련 인력을 뭐 좀 그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이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공급망의 그 안정성, 이런 거에 굉장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봐줘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반도체 제조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절대로 미국의 우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제가 살펴본 거는 반도체만이고요. 다른데 히토류, 배터리, 뭐 의약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미국이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중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미국 그 혁신 경쟁법이라는 거, 요거에서는 이제 지금 반도체나 차세대 5G에 이제 굉장히 긴급한 그 지원 예산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 국내 제조업 보호, 뭐 사이버 대응 역량 이런 거, 첨단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총 뭐 50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지원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중국은 그런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사실 미중 기술 경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조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도 이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견제거든요. 사실 이게 경쟁이라고 기술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국이 뭐 아주 경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기술 우위를 가진 미국이 이거를 이제 좀 견제하겠다. 그리고 좀 천천히 이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뭐 미국을 압박할 만한 어떤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기술을 줄 수 없다면, 뭐, 우리 스스로 기술을 혁신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기술 강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소위 새로운 대장정. 이 대장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오쩌둥이 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중심으로 만든 이 연안까지의 대장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 굉장히 부상한 중요한 이 역사적 과정인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지금 중국의 기술 굴기도 이런 식으로 대장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지금 쏟아붓고 있고, 올해 전인대, 양회 이런 데에서 이제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는 양회나 뭐 최근에 이 전인대 이 부분에서 리커탕 총리가 이 기술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우리는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핵심 기술 영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10년 마일검에서 뭐 무협지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 표현 같잖아요. 10년 동안 한 가지 칼을 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10년 후에 그 기술 굴기를 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기술 혁신에 지금 총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대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이 기술 개발 부문에 임명하는 겁니다. 이미 뭐 중요한 인물들이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이 류호 국무원 부총리라는 분은 미국하고 그 무역 협정할 때 항상 이렇게 프론트에 서서 외교 협상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그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을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최고 책임자로 맡겨서,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이 지금 반도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기업과 국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을 섀도우 혹은 미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나 AP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기업들과 거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내에서 중국판 램 리서치 내지는 중국판 AP materials 뭐 이런 기업들을 똑같이 미국의 기업을 본딴 기업을 중국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중국 안에도 사실 뭐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외면받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이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해당하는 뭐 이런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뭐 노라 테크놀로지, 뭐 램 리서치에 해당하는 이 AMEC라는 중국 기업을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뭐 양츠 메모리라는 중국의 주요한 그 메모리 기업은 약 800명 정도의 인력을 새로 고용해 갔고요. 이 서플라이 체인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드는 모든 부품들, 심지어 나사못 하나까지도 누가 그걸 어디서 가져오는지 이거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미국 관련된 거를 전부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얼마나 그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추세를 조금 이제 요약, 뭐랄까요, 좀 모아서 기술 혁신 전략이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보이는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잠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거라는 거. 이미 한 번 더 지금 강화했는데 계속 더 강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중국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취약한 부분, 특히 반도체 부분은 이제 제조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제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하게 투자를 하겠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미국의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대적으로 미국 내 기술 혁신 강화를 위한 그런 투자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과 어떤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미국 혼자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공동보조, 특히 이 동맹국들하고 같이 대중 견제에 있어서 이 공동 보조를 마치겠다. 그래서 소위 기술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기술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 3가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3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3가지 전략이 과연 미국의 3가지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이제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또 중국의 기술 견제를 중국의 기술 혁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던 거를 보셨는데요. 특히 이제 하나하나 이 조치들의 의미라 그럴까 아니면 이 조치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대중 수출 규제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 수출 규제가 확대돼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웨이나 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나 산업에 굉장히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메랑 효과가 발생해서 이 미국 기업에게도 이 굉장히 적지 않은 피해가 갔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 중국이 주요한 고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막 점점 수출 제한을 확대하면은 곤란하다. 지금 이미 있는 걸로도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걸 더 확대하면 어쩌냐. 그래서 이 수출 제한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잡고 그 대신에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 좁고 높은 울타리 전략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부터 1, 2년 정도 이 수출 규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입니다. 퀄컴, 뭐 엔비디아, 뭐 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브로드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만큼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퀄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60%까지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뭐 다른 보고서에서 봐도 뭐 48%, 50%는 나오더라고요. 이 매출액의 거의 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퀄컴이 어렵겠습니까?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 이거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뭐 엄청 그 로비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대중 견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뭐 여당, 야당 뭐 할 것 없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이제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그 지원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첨단 그 반도체 제조를 지금 뭐 과거에는 한 반 이상 하다가 지금은 한 12%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그 작동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제조 부분을 포기하고 그 대신 브랜드나 뭐 설계 이런 부분으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제조 역량이 지금 약화된 건 어떤 시장에 의한 뭐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정부가 드러내놓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그 지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주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도 첨단 기술을 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정부가 준다. 이거 시장 왜곡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WTO에 지금 계속 제소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본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국 내 또 반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분야는 좋지만 보조금에서 또 제외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제조 역량을 좀 강화를 위해서 뭐 300억 달러다 내지는 뭐 500억 달러 이렇게 경쟁 혁신법에 의해서 혁신경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조업의 그 뭐랄까 부활을 위해서 뭐 이 돈이 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 제조업이 자동적으로 더 그러면은 그 살아나느냐 하면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삼성이 예컨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뭐 예컨대 5나노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최종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컨대 이제 삼성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이제까지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미국 그 인력을 쓰는 거, 미국에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 비용 부분을 미국 정부가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3년 후에 공장을 짓고 나서 바이든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되고 그 다음 선거가 되는데, 바이든이 계속 당선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지만 뭐 고령이고, 그 다음 미국 정치,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 정치 어느 나라든 지금 그렇지만 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에서 이 국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술 혁신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거. 근데 뭐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제조 역량 강화도 이게 지금 무조건 500억 달러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지원과 이런 여건들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기술 동맹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미국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뭐 여러 나라들을 엮어서 같이 이제 대중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그 동맹 국가로 들어간 많은 나라들이 사실 미국하고도 경제 관계나 뭐 기술 협력이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기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시 그렇고요. 뭐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고 뭐 제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이 중국을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를 이렇게 경제 성장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 동맹이 과연 이게 이제 동맹이라는 거는 저희가 국제정치학에서 뚜렷 이게 그냥 뭐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동맹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는 명백한 적을 상정하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적을 상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을 상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커미트먼트입니다. 이게 적이 너를 침략할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같이 가서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여기고 같이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이런 엄청나게 강한 이런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기술 분야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동맹을 쓸 정도의 그런 식의 어떤 이 닫혀진 협력을 지금 서로가 원하는 건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언론이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때문에 쓰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기술 동맹이 완전히 중국을 적으로 놓고 중국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고 뭐 미국하고만 하고 막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라면 이게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과기 협력을 단절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6월 달에 나온 그 공급망 보고서, 그 보고서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현대 반도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가운데 약 10% 정도가 국가 안보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나머지 90%는 뭐 미중 기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와중에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10%의 굉장히 전략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 90%에서는 미국이 상호 의존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술 동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배경, 그 다음에 뭐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향후에 미중 기술 패권 이 경쟁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실 미국에서 현재 이제 이렇게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중국의 기술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만드는 핵심 세력이 누구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다원적인 그 정치 권력, 뭐 물론 대통령이 권력을 그 집중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뭐 의회도 있고 뭐 정당도 있고 또 뭐 산업체도 있고 뭐 또 시민사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안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미국 그 기술 정책을 오래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부마다 부처마다 또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경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제, 특히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 안에서도 국무부, 우리나라 치면 외교부하고 이제 재무부, 뭐 상무부 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전통적으로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 보호무역을 굉장히 옹호해 왔어요. 미국의 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의 첨단, 뭐 하여튼 이 보호무역을 옹호해 왔는데 이 국무부나 재무부는 굉장히 자유주의 전통을 가진,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는 이런 부처 간에 혹은 뭐 정당 간에 이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최종 정책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뭐 공화당은 가령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원리를 그 옹호해 왔고 민주당은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런 거를 옹호해 왔는데 뭐 이런 미국 정부 안에 부처 간에 서로 상이한 입장이나 미국 정당 안에 어떤 상이한 입장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 견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뭐 미국 부처 내에서 그다음에 이 정당 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대중기술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미국이 과연 이제 중국의 기술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뭐이라는 게 과연 뭔지, 뭐 최종 목적은 뭐냐라는, 근데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반도체를 못하게 하는 건데 완전히 못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 뭐 기술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서 이게 확산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신 최대한 늦추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늦추자, 기술 굴기를. 뭐 못하면 좋고 뭐 5나노 이런 거 공정 못하면 가장 좋겠고 만약에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하자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목적은 이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수출품 가운데 반도체가 지금 가장 그 수출 비중이 많은 아이템입니다. 사실 석유를 제치고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그 에너지를 위해서 수입했던 석유를 제치고 반도체가 제1 수출품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반도체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개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해도 뭐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견제한다고 반도체 기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중국이 과연 미국을 능가하는 반도체 그 제조 국가, 뭐 기술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못하는 게 D램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 28나노 정도까지는 올라왔고, 이제 최근에 뭐 이 TSMC나 삼성이 하는 5나노 정도는 이제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진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장의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자본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기술은 가는 거죠. 기술은 뭐 여기저기서 사오기도 하고 이전해 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건데 중국은 기술만 빼고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도 크고 인력도 뭐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의 많은 부분이 이 중국계 이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자본이 풍부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인력 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엄청난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중국이 막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비공식적으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뭐 20년, 10년, 20년이 걸릴지 언제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한 국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점을 하고 있다가 그게 확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갈 건데 언제 갈 거냐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30까지는 미국의 기술적 우세, 30면 지금 10년이잖아요. 이런 기술적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이 미중 갈등은 더 치열하게 갈 거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지평을 넓혀보면요. 이게 이제 영국이 패권국이었다가 이제 그 패권에 도전하는 독일이 어떻게 보면 뭐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사실상의 패권을 누리고 있던 미국의 패권 국가가 공식화된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영국과 독일이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 우위를 가진 거는 사실 1940 미국이 패권국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계속 영국과 독일의 어떤 이 기술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1880년대에 세계 최대 GDP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을 물리치고요. 1880년에. 미국은 이제 남북전쟁, 1860년에 남북전쟁을 거치고 나서 급속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만에 영국을 따랐어요. 그리고 1920년에 1인당 GDP에서 영국을 따랐습니다. 1인당 GDP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최대 경제 국가가 된 건 1880년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된 거는 1920년 무렵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을 했을 때 가장 군사기술이 뛰어난 나라는 영국, 독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지금 최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은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고, 노벨상 같은 것도 이제 1901년부터 노벨 과학상이 수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보니까 1940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출신 과학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부터 미국에서 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기술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패권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 저의 주장은 이게 패권이 되고 나서 기술이 이 패권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제 패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패권은 훨씬 더 패권이 안정된 다음에 미국도 사실 안정된 기술 패권 국가가 된 거는 1945년 이후, 1950년 이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중국이 반도체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패권은 계속 탄탄하게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에서. 영국 같은 경우도 1920년대 이미 경제는 미국한테 추격을 당했지만 기술에서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지평을 넓혀서 봐야 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또 미국 기술 패권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겹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IT 부문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이제 저항 없이 막 여기저기 교육, 뭐 산업 이런 부분에 소위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어떤 미중 경쟁의 모습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플랫폼하고 산업에서 이 미중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세계 지금 IT 산업의 주요 플랫폼은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국 중심의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화됐다는 거고요. 이게 더 심화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디커플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의를 마치면서 뭐 후반부에 하는 얘기는 저는 사실 미국 기술 패권 경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쟁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기술 패권을 위해서 지금 막 핫하게 싸우고 있는 이제 분야가 인공지능, 뭐 예컨대 이제 뭐 AI와 관련된 바이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뭐 전염병,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을 넘어서 이렇게 초인류, 지구적인 수준에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가 미국이나 중국 어떤 나라 특별하게 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지금 이게 도전으로 크게 다가오고, 전염병 역시 뭐 중국은 비교적 뭐 매니지를 잘 해왔지만 여전히 뭐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킬러 로봇, AI 기술이 이제 군사 부문에 가서 뭐 킬러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거의 위험은 뭐 중국이나 미국 어떤 나라만 특별히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게 다 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 AI나 뭐 바이오 이런 기술들은 조금 과거의 기술들과는 달리 어떤 문명의 도전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술들인데 이게 이제 미중 경쟁 구도하에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좌표가 상대방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금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나치게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기술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이 뭐 교수님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저는 뭐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최후의 승자는 인간을 밀어낸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킬러 로봇이나 뭐 전염병 같은 경우도 뭐 말이 많잖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냐 아니면 뭐 군사 기술에서 나온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마지노선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그게 진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나 문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국제 협력, 국가 간의 어떤 이런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냉전 시기에도 그런 협력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핫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핵전쟁으로 가지 않고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협력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미중 기술 패권이 가지는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뭐 저희가 뭐 안 되죠.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뭐 그건 뭐 저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놓지 않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사실 중국으로부터 저희 나라가 이렇게 콜을 받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최전성기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를 하대하지 못하고 이 협력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카드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라는 이 카드가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반도체 우위를 계속 오래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포스트 반도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독일의 띵크탱크에서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 내지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국가들 분을 이렇게 모아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한국을 꼽은 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뭐 반도체 국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를 넘어서 이 중국의 제조업 부상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굉장히 그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굉장히 이 기술 협력, 양국의 기술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그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로 공동 성명서와 이 파트너십 설명서라는 문서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이 파트너십 설명서에서 양국이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보면 이런 기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협력이랄지, 기후변화 협력이랄지,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파트너십 문서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양국이 그 투자를 증진시킨다. 근데 양국의 상호 투자가 아니라 한국에게 미국의 내에 반도체 투자를 증대하라는 이런 요구죠.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양국이 공동으로 이 공급망을 검토하는 안전성을 검토하는 이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국이 이 소위 이 투자를 스크리닝하는 아까 그 제가
앞부분에 미국이 CFIUS를 통해서 중국 기업의 그 벤처 기업의 투자를 스크리닝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 한국의 그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도 이거를 공동으로 스크리닝하는 이런 지금 제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화될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교부에서 나온 공식 문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에서 이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동맹으로 진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이 한미 관계에 중요한 부분이 됐는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이렇게 쭉 그 합의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목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지금 국제정치 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미국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쿼드라는 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쿼드는 소위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이 인도 태평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이 어떤 그 협력 지역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안보 협력, 경제도 있지만 뭐 안보 협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뭐 쿼드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더 이 쿼드와 비슷한 그 협력 그 궤도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쿼드 안에 이 신기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에서 역시 뭐 공급망 안정이나 기술 표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 한국이 아무래도 이 쿼드의 신기술 워킹그룹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에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반응, 뭐 우리가 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뭐 수출 제한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의 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중국이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이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한미 기술협력 얘기가 막 나오니까 중국 외교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모든 국가는 뭐 자기네 나라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미국하고도 하지만 중국하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좀 쿨하게 반응을 해준 건데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그랬는데 뭐 이 4월에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 샤먼은 아시다시피 이 대만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양국 외교부 장관이 만났다는 것도 사실 꽤 뭐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양국 장관이 만나가지고 그 이제 장관 발표문을 하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인공지능, 반도체, 뭐 빅데이터 이런 거를 갖고 한중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왔고 이제 한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미국 측 입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냥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한중 경제 협력 뭐 공동 계획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지금 한국의 약간 입장의 미묘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약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좀 힘들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국가 편에 쓰느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계속 포스트 반도체 이후의 기술을 가져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조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런 대중 반도체 견제 뭐 이런 기술 동맹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에 성공할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큰 시각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양국과의 협력이 각각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협력도 리스크가 있고요. 중국하고의 협력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에 두는 것은 맞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한국이 이렇게 수세적으로 뭐 막 이렇게 몰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공정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희 국제정치 안보에 사실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양국이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런 수세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중심을 잡고 이 양국 간의 관계를 헤쳐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제조업 부상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이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랜드 전략을 마련해서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나 어떤 경제 부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회와 도전들을 주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포스트 바이든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 미국 리스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술 혁신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지 하는 고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시간을 지금 벌어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교환이 되면서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기술 혁신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측면과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촉진시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국이 이겨야 되니까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도 안 하던 제조업 투자를 하려고 하고 막 돈을 거기다 붓고 있고,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하된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혁신이라는 게 지난 1980년 이후 세계화가 가속이 되면서 소위 글로벌 혁신 체제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그 안에서 혁신이라는 게 자본이나 인력이나 기술이 막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혁신 체제라는 것이
형성이 됐었는데 중국에서 혁신이 굉장히 활발했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자본이나 혹은 미국의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 차례 더 부스트업을 시키는 이런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기술을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해서 혁신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국경을 넘는 자본과 어떤 인력의 이동 속에서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게 이제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되면서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안에서 혹은 중국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 혁신의 리소스나 이 자본이 그 운영되는 그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막 80년, 90년, 2000년도에 막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약간 폐쇄적인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이라는 거는 정말 뭐 개방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중구난방 막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국가가 막 돈을 집어넣어서 막 일정한 기술 방향을 드라이브 하면서 이런 식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촉진되겠지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막 꽃이 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혁신의 겨울이다, 뭐 혹은 뭐 혁신의 약간 침체, 글로벌 환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타임 프레임워크를 그 프레임을 언제까지로 잡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2030 얘기는 뭐 미국이 계속 우세한 가운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2040, 50, 45년 이후에는 조금 보는 지점이 뭐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이 중국의 우세가 좀 준비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4, 5년도에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하고의 격차를 훨씬 많이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2050이나 이제 60 막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더 대등한 관계에서 이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근데 이렇게 크게는 저희 뭐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한 2045나 50에서 양국이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사실상 경쟁이 가장 심화되는 거는 이제 2050에서 2070 사이에는 정말 그때는 그야말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도전을 약간 누르는 이런 거라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굉장히 큰 변수였고, 뭐 기후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양국의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뭐 경제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양국이 그리고 있는 비전, 정말 중국이 야심차게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확 내밀고 뭐 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하게 지금 뭐 늘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일반적인 뭐 어떤 정답으로서의 얘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 몇 가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45에서 50 정도의 양국이 크로스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패권국이 누가 될 건지는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